네, 안녕하세요. 숲속마을 엘리막장에 사는 자유와 사랑입니다. 2020년도 영상 강좌 제8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경락 경혈을 시작합니다. 우리 공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몸의 이해 부분은 이 몸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세포 좀 공부하고 있죠. 세포는 이제 세포막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당 작용,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RNA, DNA 이렇게 진행이 될 테고요. 또 발생학, 세포 하나에서 어떻게 몸이 되어지는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지유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그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관리자로서의 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부, 오장육부와 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이제 경락 경혈학부터 시작해서 치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치유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8강은 경락 경혈의 개요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경락이 어떤 의미인가, 그 경락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락 중에서 12개의 경맥과 인맥과 동맥을 합해서 그것을 14정경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경혈을 치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대개 이제 침과 뜸으로 예전부터 적용을 해왔지만은 또 현대적인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경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경락의 실제에 대해서, 경락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게 허구인가 하는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경락 경혈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교재도 소개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락 경혈 이론은 사실 수천 년 동안 발전되어 온 치유의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전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본다는 것은,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다만 경락 경혈을 실제로 치유에 사용하기 위해서, 치유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만 뽑아서 이번 강좌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락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락이 무슨 뜻인가? 경락은 경맥과 낙맥을 합해서 이루는 말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 줄이고 낙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줄이거든요. 그래서 경맥은 세로맥이고 낙맥은 가로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맥은 이 5가지 12경맥, 12경별, 12경근, 12피부, 기경팔맥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2경맥은 장부와 연계된 기혈 운행의 주요 간선,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락은 이 12경맥과 맨 마지막에 있는 기경팔맥의 인맥, 동맥을 합해서 그것을 경락이라고 대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12경별, 경근, 피부가 있는데, 경별은 경맥에서 분출해서, 경맥, 이제 주도로가 있죠. 12개의 주도로가 있고, 거기에서 각 경맥 사이에 또는 표리 관계에 있는 장부와의 경맥 사이에서 연결되는 그런 경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이제 그 몸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장부와 또 다른 경맥과 서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경근은 근육을 얘기합니다.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에 분포되어 있는 맥, 근육 자체를 경락이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12피부는 피부 그 자체를 경락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기경팔맥이 있는데 8가지죠. 그러니까 인맥, 동맥, 그 다음에 음유맥, 양유맥, 음교맥, 양교맥, 충맥, 대맥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8가지 맥은 별도의 어떤 경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경혈끼리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특별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맥을 얘기합니다. 낙맥은 15낙맥과 손낙, 부락으로 나눠지는데 낙맥 중에서 이제 가장 굵은 낙맥을 15낙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맥이 12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경팔맥에 인맥과 동맥이 있고, 그래서 14개의 경맥이 14정경이라고도 별도로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데, 그 14가지, 다시 말해서 12경맥, 그 다음에 인맥, 동맥, 이 14가지에다가 대락이라고 하는 한 가지 낙맥을 합해서 15낙맥으로 구분을 합니다. 손낙은 15낙맥에서 다시 가늘게 서로 횡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낙맥을 손낙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더 가늘게 피부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낙이라고 하는 것은 경맥과 낙맥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고, 경맥은 세로줄, 낙맥은 가로줄. 그런데 이걸 전부 합해서 경락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장부와 골격을 이루는 뼈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경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써먹는 것은 12경맥과 기경팔맥에 있는 인맥과 동맥, 그렇게 해서 합해서 14개의 경맥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맥과 기경팔맥, 인맥, 동맥 합해서 경혈이 있는 14개의 경맥을 12정경이라고 별도 이름을 붙입니다. 네, 경락의 개념에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것은 경락이 선이나 또는 평면 개념이 아니라 몸을 이해하는 입체적인 관점에서 구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맥 중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피부뿐이죠. 피부 밑에는 근육이 있고 그 속에 경맥과 경별과 기경팔맥, 그 다음에 낙맥들이 존재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경락을 잘 구분해서 그려놓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경락이 그냥 선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입체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면은 여기는 위경이거든요. 위경은 바깥에 보이는 것은 피부이지만 피부 속에 근육이 있고 그 근육 사이에서 어떤 기혈의 흐름이 있다. 그것이 이 앞쪽의 근육과 얼굴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다리까지로 연결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정리가 된 시스템, 칙이라는 것이죠. 경락을 생각할 때는 가장 내부에 있는 것이 장부잖아요. 장부, 오장육부와 기항집으로 구비를 하는데 그 장부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기혈의 통로. 이제 기혈 그러면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에너지의 통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락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14정경입니다. 14정경의 이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해하려면은 우선 음양론 중에서 삼음, 삼양의 개념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음양론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요. 그것을 다 공부한다는 것은 어쩌면 평생 공부해야 될 분량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음양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음양은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음이고 저것은 양이고 그게 아니라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것은 음이고 그 반대는 양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사실 이 음양의 개념은 우주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음양 이론만큼은 굉장히 공고한 이론으로 보시면 되고
또 이게 삼음 삼양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음양론과 오행론이 합쳐지는데, 오행론은 굉장히 좀 이론의 여지도 많고 적용하기에 좀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십사정경의 이름을 이해하는 데에서는 음양 삼음 삼양의 개념 중에서 오행과 연결되어진 그 경락의 이름과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은 전부 태음, 소음, 구름으로 나누고, 양은 양명, 태양, 소양으로 나눕니다. 태음은 음이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하고, 소음은 음이 사그라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음이 좀 부족한 상태죠. 그러면 음이 거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양명은 양 중에서도 밝음이 가장 가득한 상태, 태양은 양이 이제 가득 차서 소멸되는 상태, 소양은 양이 이제 시작되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오행과 연결되어서 태음은 오행의 목화 토금수의 토에 배속을 하고 그 성질은 습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음은 태음습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음은 군화인데 군화와 상화가 있거든요. 이게 화를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군화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화, 그러니까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 화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성질. 또 상화는 재상의 화, 그래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또 재생산하는 그런 상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구름은 목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풍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압력이죠, 압력. 그 다음에 양명은 금에 배속되는데 이제 건조하다 할 때 말하는 조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태양은 수에 배속을 하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는 경락과 같이 배속을 시켰는데, 태음은 그래서 폐경과 비경을 태음으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소음은 심경과 신경, 구름은 심포경과 간경, 양명은 대장경과 위경, 태양은 소장경과 방광경, 소양은 삼초경과 담경. 물론 이렇게만 공부하면 이게 뭐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음양 오행, 그 다음에 오운육기에 대한 공부는 좀 별도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사정경의 이름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우선 모든 것은 음에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동양 사상에서는. 그래서 태음에서 양명으로, 그 다음에 양명에서 태음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손과 발로 경락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태음, 수양명, 족양명, 족태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수소음, 수태양, 족태양, 족소음 이렇게 붙여지고, 여기서는 수거름, 수소양, 족소양, 족고름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사정경의 이름은 이렇게 정해지죠. 우선 음양으로 나눠서 삼음 삼양이니까 손으로 가는 삼음 삼양이 있고 다리로 가는 삼음 삼양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전부 12개가 12 경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맥과 동맥을 합해서 십사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손으로 가는 경락을 살펴보면은 태음은 폐경이니까 수태음 폐경.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소음은 심경이니까 수소음 심경, 구름은 심포경, 양명은 대장경, 태양은 소장경, 소양은 삼초경. 그렇게 해서 손으로 뻗어 있는 6개의 경락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로 가는 경락을 보면은 태음은 비경이니까 족태음 비경, 그 다음에 소음은 신경이니까 족소음 신경, 그 다음에 구름은 간경, 그 다음에 양명은 위경, 태양은
방광경, 소양은 담경 이렇게 해서 12개의 이름이 이 모든 이론들이 사실은 황제 내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전부 정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유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경락은 수태한 배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족구름 간경에서 끝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경락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유주에 대한 이론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주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냐 하면은 경락의 우선 개념을 보면은 처음에 모든 것은 장부에서 시작해서 손으로 가서 그 다음에 다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장부에서 손으로 나가고 또 다시 손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리로 나가고 다리에서 장부로 들어오고 이런 원리로 이제 흐름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부에서 이 안에 장부가 있죠. 장부에서 손으로 나갔다가 손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뇌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장부를 거쳐서 다리로 내려갔다가 네 번째는 다리에서 장부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경락의 구조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2개 경락을 살펴보면 처음에 수태음 폐경, 장부에서 손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수양명 대장경, 여기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들어왔다가 이게 장부에서 다시 다리로 내려가죠. 족양명비경, 그래서 다리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것이 족태음 비경. 그 다음에 수소음 심경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손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수태음 소장경은 다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족태양 방광경은 여기서 다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장부로 다시 올라오는 것이 족소음 신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수그름 심포경도 손으로 나갔다가 다시 장부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내려갑니다. 족소음 담경,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 족구름 간경. 이렇게 유주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락을 어떻게 적용해서 치유할 것인가? 전통적으로는 침과 뜸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그래서 경혈을 정하고 어떤 병증에 따라서 침과 뜸으로 이제 치유하는 것이 우리나라 동양의학의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구당 선생님께서 치료하신 그런 영상 자료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기 유방암 환자인 니나 보우 씨도 침과 뜸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Before, I feel very tired and I don't sleep as well at night. And there's always some nausea. When I leave here, I have much more energy and I rest much better at night.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 구토 증세가 줄면서 점차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소개해줘가지고요. 이 침하고 I tell everybody. I love Dr. Kim. 3년 전 대장암 선고를 받은 다트 서틀스 씨는 올해 3번째로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혹이 컸었어요. 맨 처음 여기 왔을 때. 근데 저 9번 치료받고 굉장히 좋아졌고. 독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반복하면서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극심한 통증. 침을 맞고 뜸을 뜨기 전까지는 수십 알의 진통제를 먹어야 하루를 겨우 버텨냈다고 합니다. Let's see. We've been doing treatment about 2.5 months now. Yeah, Maybe 9 times. 9 times. You feel much better? I don't feel any pain for the first time in 2.5 years. Without pain.
아니야, 울어. 만약에 울어서 나도 같이 울고. It's okay. Happy tears. 미국에 방문했던 구당에게서 시험 삼아 침과 뜸 치료를 받았던 미국 환자들이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한준 씨는 1년 전부터 백혈병을 앓아온 환자. 방암 치료약의 독성과 후유증으로 폐에는 자꾸 물이 차고 게다가 밥만 먹으면 바로 구토를 해서 기력이 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침과 뜸만으로 이런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을까? 김 씨는 사흘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폐에 차있던 물이 빠지면서 폐에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가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넘어오고 막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갓돌이 지난 아기가 침수론을 찾았다. 하루 전 찻잔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윤서는 병원에서 한 차례 드레싱 치료를 받았다. 다음 진료는 3일 후.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아버지는 침을 맞아보기로 했다. 벌겋게 익은 피부는 진물투성이다. 조금 있으면 편해지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타 먹으려고 식탁 위에 놨는데 그 식탁 위에 있는 커피를 뒤집어 쓴 거예요. 윤서. 화상 부위에 바로 침을 넣기 시작했다. 이렇게 침을 꽂아두기만 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침 꽂아놓고 한 5분에서 10분 이상만 가면은 그 통증이 싹 없어져 버려요. 가장 이제 화상에서 어려운 게 그 아픔이거든요. 뜨겁다고 그러죠. 뜨거워서 그 못 견디는 겁니다. 지물이 나온다면 반드시 그 자리는 아직 아픔기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침을 찔러 놓으면 지물이 싹 말라버리면 아픔기가 없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지물이 안 나온다면 그걸 벌써 나은 겁니다. 그래서 됐다. 나니까. 김 원장의 말 그대로 다음날 윤서의 상처 부위는 어제보다 진물이 많이 줄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걱정을 떨쳐내지 못한다. 낫고 있다고 다 낫다고 하시던데 집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걱정이 되죠. 흉터 없이 잘 날 수 있을까. 여기서 진물이 조금 나고. 셋째 날 진물이 먹고 상처에 딱지가 앉기 시작했다. 이제 그냥 놔둬도 상처는 저절로 나을 거라고 했다. 진물이 안 나오면은 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에 그냥 진물을 딱 걷었잖아요. 조금씩 나온 데는 오늘 났으니까 이제 진물 안 나와요. 요거 딱지가 싹 찌는데 요거 한 일주일 내지 한 열흘쯤 되면 딱지 싹 떨어져요. 과연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침 이렇게 찌르면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역시 3일째 침을 맞고 있는 한결이. 뜨거운 국그릇을 엎질러 가슴과 뺨에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의 드레싱 치료가 통증이 심해서 침을 맞기로 했다. 그 침 놓을 때 막 진물이 흘렀거든요. 침을 꽂은 데에서 진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쯤 그렇게 처치를 하고 있다가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뭐 가슴이랑 다 고름이랑 해갖고 막 이렇게 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선 굉장히 고민했죠. 하루 지났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양방병원에 가서 어떻게 그걸 안 그렇게 하도록 하는 주사라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막 했거든요. 이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나 그날로 진물이 다 마르더니 일주일 만에 일반 찰과상처럼 두껍게 딱지가 앉았다. 그리고서 바로 벗겨지기 시작했다. 침 맞은 게요. 일주일쯤 되니까 딱지가 벗어지기 시작하고 벗겨지기 시작하면서도 딱지가 워낙 두꺼워갖고 벗겨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딱지인데도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2, 3일 되니까 그냥 탁탁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나는 이 두꺼운 딱지라 점점 줄어들면은 겉에 막 시뻘겋게 상처가 남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주 자연적으로 그냥 쪼개지면서 그냥 탁 벗겨지더라고요. 상처가 여기 위에서부터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상처는 몰라보게 회복됐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2개월 만에 만난 윤서는 재롱이 한창이다. 자꾸 들어가지고. 가슴에 화상 흔적은 약간 남아있지만 입에서 턱, 목 부위까지는 전혀 흉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얼굴 다 망개진다. 근데 며칠 지나고 금방 딱지 않고 딱지 떨어지고 나니까 특히 이쪽은 흉이 하나도 안 나서 화상 입은 것 같지 않다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금방 빨리 나았다고. 침을 놓으면 곧바로 통증이 사라지며 일주일이면 화상을 다 아물게 만드는 기술. 그것은 놀라운 침술의 효력임이 분명하다. 네, 전통적으로는 침과 뜸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했었죠. 우리 조상들이. 근데 이제 침과 뜸은 아프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침을 꽂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파 에너지 칩을 이용하면은 하루 종일 붙여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이게 근원 에너지를 응축한 물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는 제 손바닥인데 여기를 이제 수그름 심포경의 노궁이라고 하는 혈자리거든요. 제가 이제 심장이 좀 불뚝불뚝 뛰는 현상, 또 심부전 증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궁에다가 에너지 칩을 붙여놓고 치료한 적이 있었고요. 여기는 합곡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 주로 이제 제가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좀 맑지 않을 때 그때 이 자리에다가 에너지 칩을 붙여서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발목을 다쳤을 때 쓰던 자리거든요. 보이진 않지만은 상처가 났을 때 에너지 칩을 붙이니까 뭉도 안 들고 거의 하루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게 상처 난 자국 보이죠? 여기는 피멍이 들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릎이 아플 때 여기가 독비라고 하는 혈자리고 여기가 곡천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독비, 곡천, 족삼리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무릎 아픈 것을 치료할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제가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올랐었어요. 그때도 이걸 붙여놓으니까 이제 이거는 혈자리라기보다 그냥 아시혈이라고 아픈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붙여놓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관이 금방 하루 만에 거의 혈관이 치료가 되고 멍들은 것이 금방 사라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제퍼와 전사기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치유의 도구가 있습니다. 예전 강좌에서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렸는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오직 하나, 전자기력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정기적인 치료법이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또 소중한 치료법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제퍼라고 하는 치유의 도구입니다. 여기에 저주파 패치를 연결해서 어느 지점에 붙이면 되거든요. 저주파 패치에 알파 에너지 칩을 하나 붙여도 되고 5개, 3개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이 붙인 상태에서 이것을 혈자리에 놓고 제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퍼에서 치유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경혈을 해서 침과 뜸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치유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요 근래에 알파님이 만드신 제퍼 믹서기거든요. 제퍼 믹서기는 지유의 정보를 담은 파동을 담아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사기라고 하는 것인데 요 근래 이보다 더 성능이 좋은 전사기가 나왔죠. 이것은 아주 옛날에 3년 전에 만들어진 전사기입니다. 이 전사기에다가 어떤 치유의 물질, 약이라든가 또 한약이라든가 이런 치유 물질을 넣어놓고 이것을 연결해서 또 제퍼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락 경혈을 공부하시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절류 정혈법은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일단 양절류를 이용해서 혈자리를 정해가지고 치유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공부항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손으로 부항기를 사용해서 치료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기를 이용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부항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몸속에 축적되어져 있는 몸속, 그러니까 몸의 모세혈관 또 모세혈 림프관 여기에 있는 독소들을 아주 직접적인 방법으로 빼내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장부와 연결된 있는 어떤 혈자리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차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락이 실제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동양에서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결론을 못 얻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봉한학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1960년대에 북한의 김봉한 박사라는 분이 경락을 현미경으로 발견했다라고 주장하고 논문을 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서울대 소광섭 교수님 팀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이 그림은 실제로 경락이라고 추측이 되는 그 어떤 생체 조직을 현미경으로 발견했다고 논문으로 발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원광대에서 주로 이제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미세 전류를 가지고 경락 반응점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 그것이 전통적인 경락하고 일치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몸의 전체적인 경락 시스템을 다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더불어서 경락을 시각화하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정배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경혈자리에서 나오는 광자를 증폭시켜서 경혈과 경혈이 아닌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 수그럼 심포경의 노궁에 해당하는 혈자리에서 광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신골이라고 하는 혈자리에서는 광자가 제일 적게 나오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그림은 조장희 박사님 연구 결과인데, 눈에 빛을 자극했을 때에 뇌에서 fMRI로 찍은 그 영상이고, 이것은 새끼 발가락 끝에 있는 지음이라는 혈자리에 침을 놓으니까 fMRI를 찍으니까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눈에 빛을 자극했을 때와 지음혈에 침을 놨을 때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것을 조장희 박사님 나중에 논문을 철회했어요. 논문이 뭔가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논쟁이 많았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조장희 박사님은 지금도 7테슬라 MRI를 가지고 신경의 이제 말초신경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경락이 실제한다, 경락이 어떤 생체 조직으로서, 별도의 조직으로서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실제냐 허구냐, 네,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겠죠. 예, 경락의 실제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같이 계속 해보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락 이론이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이것이 이제 내정혈이라고 합니다. 위경의 맨 끝에 있는 맨 끝부분에 있는 건데, 내정혈의 반대편 발바닥에 있는 이내정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 내정에 주로 이제 저는 직접 그 뜸을 사용하는데, 뜸을 뜨면은 웬만한 복부의 통증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식중독이라든가 또는 급성 위염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고통스럽고 치료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서 이 내정에 뜸을 뜨면 순식간에 그런 통증이 사라지고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되게 놀랬던, 침뜸을 공부하는 초기에 굉장히 놀랬던 혈자리가 기해혈인데요. 기해혈에 다장구 뜸을 뜨면은 장염을 굉장히 쉽게 치료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모든 사람에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장염과 또 복부, 소장과 대장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기해혈에 뜸 뜨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축빈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 축빈 혈자리는 몸에 독소를 해독하는 그런 혈자리로 유명하죠. 그래서 축빈혈에 뜸을 뜨거나 침을 놨을 때에 뭐 알러지가 사라진다든가 두드러기 이런 거 사라진다든가 어떤 중독 증상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경험들을 중국에서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락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데, 그것이 어떤 생체 조직이냐, 경락이, 아니면은 어떤 몸에서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이냐, 이런 생각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락의 실제와 관련돼서 제가 공부하다가 경혈신경도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걸 통해서 제가 경락, 경혈을 이해하는 데는 뇌와 신경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혈신경도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려의학과학원 김수경 실장, 고려의학과학원이니까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건강인 853명, 말초신경병을 알고 있는 680명, 그 다음 내장질병을 갖고 있는 573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고, 이제 연구 방법은 침구개측법, 침혈전기 측정법, 전기진단법, 피부온도 측정법,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이제 제22차 국제발명전시회, 유엔에서 주관하는 거죠. 거기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경혈이 현대의학의 신경병에 쓰는 운동증과 척수 및 뇌 유발 전위 기록증과 일치율은 78.8%였다. 쉽게 얘기해서 신경의 어떤 구조와 거의 일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침 자극은 운동점을 자극할 때와 같은 신경 반사 효과를 나타낸다. 같은 말이고요. 경혈의 적응증은 대부분 경맥선의 주행 관계없이, 주행과 관계없이 척수의 치신경 분절과 장기 교감신경 분절을 따라 정해져 있다. 신경 구조와 거의 일치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상의 결과에 기초해서 경혈과 일치한 202개의 운동점과 유발전의 기록점, 31개의 척수분절, 결분혈, 대추혈에 모이는 9개의 경맥선을 더 보충하고 국제 침혈명을 표기한 경혈신경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 경혈신경도를 구하려고 몇 년 동안 되게 많은 분들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뇌과학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경락, 경혈을
좀 자세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뇌와 척수, 그 다음에 척수에서 뻗어 있는 말초신경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가능하면은 경혈을 공부할 때 근육과 신경계통을 같이 설명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락경혈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우선 첫째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교과서는 이 책입니다. 경혈맵. 네. 제가 본 책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경혈점과 그 다음에 근육, 신경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고, 참고서로는 이 두 책을 소개합니다. 경락경혈학은 구당 김남수 선생님이 만드신 정통침뜸 연구소에서 제작한 것인데, 중국, 일본, 한국의 경락경혈 이론을 집대성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락경혈 사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서양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동양의 어떤 책보다도 굉장히 자세하게 경락경혈을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라서 좀 보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떤 경락경혈의 구조에 대해서 또 해부학적인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참고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파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이 책의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요즘은 이제 앱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경혈 앱 하나를 다운받아서 필요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한국어와 중국어로 그 각 경혈에 대해서, 경락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전부 동영상 자료라서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그 자료들을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락경혈을 어떤 순서로 공부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것이 인맥과 동맥이고, 이게 수태음폐경이고, 이 밑에 게 족구럼 간경입니다. 이 14정경의 경락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12경맥이니까, 14정경이니까, 이거 외에 이제 기경팔맥이라든가 또 경별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걸 다 공부하면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북경중의대 다니는 학생들 몇 사람을 지도해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수태음폐경에서 시작해갖고 대개 조경명, 위경 겨우 넘어가다가 방광경 가면 다 포기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 방법, 이 순서대로 공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부위별 경혈, 그러니까 배부, 이 등에 있는 경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에 있는 복부, 그 다음에 머리와 목에 있는 경혈, 그 다음에 팔과 다리, 이런 순서대로 쭉 훑어나가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장부와 관련되어져서, 장부를 저는 이제 원기기관, 곡기기관, 승기기관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장부와 관련되어진 그런 경혈들을 이때 이제 중복이 되겠죠.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근육과 신경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중첩해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쉬울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칩이라든가 제프라든가 전사기, 양절유기, 고주파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이런 영상들을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좌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암울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나날들 보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